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의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있었을 사건일 텐데요. 지난 2008년 발생한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16년 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찰이 어떻게 유력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던 건지, 또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030원으로 결정됐죠.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또 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1주기를 맞아서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다고요. 네, 서울 청계광장 조형물 소라탑 앞에 최상병 1주기 분향소를 2개 동으로 나눠서 설치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그 1주기 당일인 19일까지 사흘간 운영이 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처음에는 광화문 광장 쪽에 사용 허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됐고 협의를 통해서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변경을 한 거고요. 서울시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1주기 추모 행사에 의장대 지원 요청을 했던 걸 거절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진행되는 행사가 많다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인해 순직한 해병의 1주기를 추모하는 대의에 해병대 사령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군 당국은 무리한 대민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네, 물론 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나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민 지원을 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매뉴얼도 없이 무리하게 장병들을 앞세워서 투입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네. 이후에 국방부가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3개 재난 유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건데, 특히나 부대나 장병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급 부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를 지자체 등에 설명하도록 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대민 지원을 이렇게 한 소대, 한 부대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부대가 들어가는 경우에 지휘 체계를 하나로 좀 통합하는 일원화하라는 내용도 이 매뉴얼에 담겨 있고요. 그 최상병 순직 당시에도 지금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작전 통제권이 해병대에서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마치 좀 지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이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도 호우 피해 현장의 장병들이 대민 지원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군 당국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우리 부대가 이렇게 도와드렸다,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좀 홍보는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이 매뉴얼에서 여기서 군대가 방침을 세운 게 부대나 장병의 능력을 넘어설 시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주관적일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 또 인터넷에 요 며칠 사이에 글이 올라왔던 게 대민 지원의 휴일도 반납하고 투입됐는데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점심 식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글도 올라와서 논란이 또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병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특검법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최상병 묘소 앞에 무릎 꿇고 참배했고요. 천안함 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이 묘소 등도 차례로 참배를 했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가 끝나봐야 국회 일정도 또 뭐 본회의 같은 거 잡는데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린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민주당이 주시하는 건 여당의 새 지도부가 누구로 꾸려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저희가 또 전망해봤던 부분인데요. 어제 열린 모든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지금 뭐 대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개원식이 이번 달 중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어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이번 달에만 인사청문회가 7개 잡혀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게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겠죠. 어제 그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으로 입법공청회 열었는데 여당이 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환노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76주년 재헌절 맞아서 국회에서는 이 재헌절 경축식이 열렸어요.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리는 시간이었는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정작 잃은 듯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네,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추가로 이원석 검찰총장 비롯해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원석 검찰총장 부르는 건 그 김건희 여사 수사가 너무 이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법사위 어제 전체 회의에서 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면서 의결 직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반발을 했는데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과 대통령실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여당 대통령실 입장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될 탄핵 소추를 이걸 국회 청원 내세워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건 위헌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반대로 야권은 국민 청원에 대해서 따져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도 역시 청문회가 아예 그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헌법 65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65조 내용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건데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5가지 사유 중에 일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어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졌어요. 네, 이 처가의 기업에서 애초에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그 납세 담당자로서 어떤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지난 10년간 산재 사건이 37건 있었고 5년 동안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245건이었다는 거예요. 또 부당해고 신고도 23건 등 이렇게 줄줄이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대표이사인 장인과 처남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가 그 납세 관련 부서인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된 선정 과정도 그렇지만
선정되면 또 특혜를 받아요. 네. 세무조사 3년간 유예받고 정기 조사 시기는 또 회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회적 무리에 해당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또 재직하고 겹치면 이해관계자 신고나 기피 신청을 또 공무원들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 후보자는 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내놨습니다. 또 처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문제가 됐는데요. 그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을 보면 93%의 매출이 처가 일가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짚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네. 행태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3년의 경우에는 과세 요건이 있어서 증여세 35만 6천 원을 납부했다 설명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문도 문제가 됐는데 강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예, 어제도 살짝 짚어봤지만 그 석사 논문에서 전두환 군사 쿠데타를 거사라고 네.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사태, 전두환 군사 쿠데타는 12.12 거사, 60 민주항쟁은 60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강 후보자는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을 했다라면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국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요. 네, 24일, 25일 이렇게 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이틀간의 청문회가 뭐 전례 없는 거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의 시간 지연 전략이다. 24일 하루만 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로 확정이 됐는데 증인으로는 류일인 방심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26명을 채택을 했고 참고인으로 배우 류승환, 문소리, 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등 47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이 야당이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과도하게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문회가 길어진 것이고 일부 인사들은 보복성을 띤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이 연예인들 이름이 올랐냐면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강연에서 이제 좌파라고 규정했던 문화예술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무 관련도 없는 연예인을 국회에서 갑자기 부르는 건 오만이다, 월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좌파 우파로 갈라치기 하는 폭력적인 인물이다 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이 남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언한 이후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임한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뭐 독단적이고 절차가 무시당했다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은 좀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죠. 그중에서 꾸준히 목소리들을 내던 정치인이 있다면 대표적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고 네. 그 후에 이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문체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홍명보 감독 출석시켜서 따지겠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문제고 지금 국민 여론도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내부에서 국대 출신 선수들 쓴소리하고 불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축협의 운영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손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핵심 없이 유명 인사에 대한 망신주기만 반복되고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뭐 과거부터 이런 특히 국가대표팀이라든가 뭐 정치권에서도 입을 많이 대긴 했어요. 뭐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뜨거웠는데
정작 그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야 될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팬들은 사실 다 그 과정이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 수준에 떨어진다. 오히려 그냥 호통만 치고 망신 주기를 자행해왔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시선 끌기 위해서만 섣부르게 개입하지 말고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축구협회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문체부 측에서는 그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을 밝혔고 그러면서 축협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연일 혼탁해지는 분위기예요. 후보 간의 비방전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등장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보도 헤드라인이 자폭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자들 막 의자 집어 올리고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이 물리적 충돌을 두고 서로 쟤네가 그랬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희룡 후보는 우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상대방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팬클럽 행동이라는 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러면서 팬클럽 활동이 활발하다는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겨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정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나에게 연설 방해를 했고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였더라. 자꾸 상호 충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네거티브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토론회도 있었는데 닉네임을 국민의힘 동훈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디 다른 당 나갔다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후보를 또 저격을 하고 원희룡 후보는 소통희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대통령실과도 잡음 없이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를 겨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여권에서 급기야 속칭 지라시가 돌고 있다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이 되면 뭐 친윤계가 당대표 조기 낙마를 벌써부터 모의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그런 지라시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지목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유포자와 배후를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여기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네. 같은데 사실 다 뜯어보면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등 정신에 따라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그럼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국민께서는 또 마음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되자마자 사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그럼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 앞에 예외가 없고 성역 없는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라고 본다. 이 정도로 일축했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여사 측은 소환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요. 네, 이게 김건희 여사 측은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새롭게 밝힌 건데요.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전제를 달기는 했는데 절차상 영부인 조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또 소환 조사는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반 사건이었더라면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오히려 당사자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비 피해는 없으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3335님, 육아에 너무 지쳐 바깥바람 쐴 겸 드라이브하러 맘먹고 나왔는데요. 자유로가 침수돼서 출입 통제네요. 여기는 당동아이씨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가요. 엉엉 하셨고요. 0466님, 강북구인데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요. 등기 보내려고 우체국 가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우이천이 범람해서 출입 금지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콩으로 김선호님은요, 충남 아산입니다. 햇볕이 쨍하고 나왔다가 다시 구름이 끼고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날씨가 희한합니다 하셨고요. 0226님, 충북 보은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 폭우가 3차례 나와서 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걱정입니다.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 빠짐이 계속 안 되면 힘들거든요. 우리 포도 괜찮을까요? 귀농 2년 차인데 기후변화 참 힘드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힘내시고요. 모두 오늘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수위가 높아져 있고요. 물도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요.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또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이후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 승용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옥천 휴게소에서 옥천 1터널까지 2, 3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뒤로 정체 뱉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서요. 일대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광주 휴게소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어요. 예, 좀 전에 10시 40분에 영장 실시해서 출석을 해갖고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시흥 정왕동의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이용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미리 사전 답사를 위해서 이틀 전에 왔던 CCTV가 있었고 그것을 공개해서 공개 수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뒤로도 이 범인을 못 잡고 계속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이죠. 아니 범행 장면이 매장 CCTV에 찍히기도 했던데 이게 왜 당시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거죠? 얼굴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가지고 신원은 확인 못하죠. 네. 이게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카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현금을 사용했고 정면이 찍히지 않았고 아마 또 장갑을 꼈던 것 같습니다.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원 특정이 되지 않았고 2008년도면은 뭐가 되냐면 특정 DNA법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DNA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갖춰져 그러니까 불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도에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큰 소득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 용의자를 특정해서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해결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관련자의 제보. 뭐 제보 중에서 이제 보통 이런 관련자들이 교도소에 오랫동안 있다가 출소해서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장기 미제 사건의 그 기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000년도 후반에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여러 그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리뷰를 해봤더니 범인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번쯤은 확인한 사람이 범인일 경우가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통계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쯤은 확인한 사람이었는데 보통의 부주의 맹시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경찰의 어떤 뭐 약간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미제 사건을 발생시키고 보통은 3개월 정도가 되면은 미제 사건 편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한 예. 번쯤 조사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제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데 네. 이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신원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찾는 거는 사실 우리 경찰이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한편 또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영월 농민의 피살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건이었고 또 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사건은 2004년도 8월에 발생한 강원도 영월읍 농민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당시 간사였던 안모 씨였고 상당히 많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었는데 그 사건 현장이 좀 이상한 것이 강도도 아니었고 근데 면식범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현금을 안 가져간다는 게 이상하니까 그쵸. 강도는 아니고 면식범에는 원한 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당시에 분명히 용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장기 미제도 됐던 거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그런 뭐라고 하나 기법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범인을 찾았어요? 이 당시에 이제 희미하게 남아있던 족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족적이란 것이 사실은 지금상으로는 엑스레이 음화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면 압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압력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약간 힘을 주는 사람인지 왼쪽으로 주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약간 다리를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 압력 재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족적을 확인해서 99.9%에 하는 국과수의 회신 결과를 받고 사실 그 용의자는 이전에 알고 있었죠. 증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이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족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게 DNA가 아니고 지문도 아니고 족적이라는 건 사실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다리가 힘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00만 명에 한 명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형사법은 이 정도 갖고는 약하다. 말하자면 지문은 뭐 60억분의 1이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장기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강릉 노파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 강릉 노파 사건이란 이 피해자분을 결박했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테이프. 네. 이제 그 테이프라고 하는 것 중에 조각 중에 아주 쪽지문이라고 작은 지문 조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걸 재구성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는 이것 재구성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것에 대한 특징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을 했죠. 네. 그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의 판례는 뭐냐면은 그 정도가 미흡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면 저도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지문을 다시 재구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자분들인데 아주 네.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꼭 그 사람 거냐라고 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학의 기술과 형사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은 95% 이상을 추구하는데 과학은 90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5%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군요. 예. 왜 5%는 무고한 사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된다고는 형사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노파 사건은 다시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또 미제가 됩니다. 결국 미제가 예, 됐군요. 예.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 이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찌양이 4년간 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인 간 경제적 착취 사례가 좀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폭력이라는 것을 교제 폭력의 한 유형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시는 네. 것 같고 한국 여성의 전화 2023년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은 한 해 한 450건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한 17.1%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전체적으로 교제 폭력의 신체적 폭력은 73.8이고 네. 성적 폭력은 13 정도고 정서적은 57.8이니까 그거보단 못합니다만은 찌양의 사태처럼 완전히 옛날로 말하면 기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번 돈을 다 그냥 자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네. 이런 경제적 폭력이 2022년도에 비해서 무려 59%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여성의 전화의 어떤 통계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전직 군인에 의한 아내 영상 출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상당히 심각하고 뭐 가족들도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런 건데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어요. 예. 형량이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관련자분들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교제 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연인이라고 아니면 가족이라는 관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착취한 거기 때문에 더 넓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폭력의 범위를. 네. 근데 우리 법원은 폭력을 좀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의 이런 관계성 범죄는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게요. 이 유튜버들이 찌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범죄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니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게 무슨 뒷구멍에 무슨 그 폭력배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악성 컨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일명 사이버 레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버 레카와 관련된 잡음이 그동안에도 많았죠. 맞습니다.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가 나면 먼저 그걸 선점해 갖고 네. 무엇을 만들어 갖고 일종의 압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형태로 변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나락보관소 같은 경우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 씨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돼 갖고 그럼 처벌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 네. 이런 부분처럼 무엇인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이슈 몰이를 해갖고 경제 이득을 얻는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들을 규제를 해야 할 텐데요. 왜 저희도 방송법 적용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는 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나 봐요. 전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인 방심위 위원장도 유튜브 쪽에 적극적 조치를 해갖고 이번에는 이제 상업적인 걸 제재를 했지만은 네. 건건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서강대 유현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관련된 법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요. 뉴미디어법 같은 경우에 그럼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그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냥 벌금 몇백만 원 정도. 그 형량에 비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은 너무 크니까. 지금 나온 거 보면 거의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안 하겠느냐. 어. 그들은 또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플랫폼에서 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하는 것처럼 이른바 플랫폼 자체에서 자정 규제를 하게 한다. 만약에 안 하면은 거기에 과징금을 매긴다.
말하자면 안 하면 뭐 600억 이상의 뭐 과징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영역에 둬야 되느냐. 제 아나운서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네. 뭘 표현하고 싶지만 이걸 규제한다는 건 압박을 받거든요. 네. 이런 또 그것도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든지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계속된다고 할 때 나날이라는 부사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나날이란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란 뜻이고요. 그의 병세가 나날이 좋아졌다, 생활 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나날이는 원래 날라이처럼 날이 2번 들어가는 말인데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안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날라이로 적지 않고 나날이로 적는 겁니다. 나날이와 비슷한 것으로 난로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난로는 날이 갈수록이란 뜻이고요. 날로 심해지는 교통난이라든지 사업이 날로 번창하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이란 뜻의 부사로 날로 달로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날로 달로 진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난로가 날이 갈수록을 뜻하니까 달이 갈수록이란 뜻의 부사 달로도 있을 것 같지만 달로는 독립된 표현이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아직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다시
다시 정체전선이 내려오면서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한 번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모레는 다시 남부지방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과 충청도는 8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30에서 곳에 따라 150mm가 넘겠고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부산 28도, 대전 30도, 강릉, 광주 31도, 대구와 제주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린 장맛비로 오늘 오전 11시 현재 주택 16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560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30건, 농경지 피해는 275헥타르에 이른 가운데 도로와 주차장 60여 곳이 통제되고 있고 서해 여객선 28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댓글팀 의혹과 해병대원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데에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연절인 오늘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윤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밤부터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마냥 장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만 경기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에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또 집이 파주거든요. 네. 아침에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도로 곳곳에 있는 물웅덩이 때문에 기어가다시피 출근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파주 판문점에는 340mm의 비가 기록됐고요. 기상청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파주시 군내와 진선면 또 연천군 백항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에 큰 비가 내린 탓에 도로 곳곳이 침수돼 진입이 통제되고 또 지하철까지 멈춰서면서 지역 주민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극심한 출근길 혼잡에 시달려야 했고요. 또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강원 충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 일부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달에만 해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여러 차례 그것도 심야 시간에만 쏟아지고 있어요.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는 200년에 한 번꼴로 내릴 법한 강수라고 하는데요. 이달에만 6차례나 쏟아졌습니다. 또 모두 깜깜한 새벽 시간대에만 내려서 비 피해를 키웠는데요. 어제 전남 진도군에서도 새벽 2시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단 2시간 만에 강수량이 160mm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야행성 폭우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 즉시 대피하거나 대처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어두운 밤 사이 비 피해를 막아보고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호우특보 시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이나 계곡 주변으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영호남 지역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네, 비구름대 이동 경로를 따라 전남 서부권부터 동부권을 거쳐 경남 서부 지역까지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양을 퍼부으면서 전남 해남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에선 해남 46채, 진도 33채, 완도 14채, 신안 10채 등 주택 124채가 침수되면서 주민 65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고요. 또 신안 흑산에서는 폭우로 주택에 고립될 위기에 처한 일가족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농경지 경사로 토사가 주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기도 했고 공공시설 11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벼 침수 피해도 심각했고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업체는 낙뢰를 맞아 공장이 멈춰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경주에선 땅 밀림 현상까지 나타났다면서요. 네,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산까지 밀어냈는데요. 경북 경주시 토암산 등 3곳에서 이 말씀하신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 안반층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쌓이고 점토층이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산이 통째로 이동한 겁니다. 이런 땅 밀림 현상은 산사태보다도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땅 밀림 현상으로 황영동에 약 3,700평 규모로 발생했고요. 문무대왕면은 1,380평 규모로 진행돼 범곡리 마을이 영향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경주에선 지난 2018년 이 같은 땅 밀림 현상 때문에 문무대왕면 범곡리를 지나는 국도 노반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토암산과 무장산, 하물산은 지질이 불안정한 데다 산사태 위험이 커 산림청이 예의주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정체정선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도로가 잠길 만큼 큰 폭우가 올 수 있다고요. 네, 지금도 경기 북부도로 곳곳이 침수로 통제됐고요. 서울도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가 통제됐죠. 이런 가운데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과 밤 사이 2차례 물벼락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80에서 120mm로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집중되는 경기 북부의 경우 최대 2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시간당 강수량이 30mm를 넘으면 시야 확보가 힘들어 차량 운행이 느려지고요. 50mm를 넘어서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정상 통행을 어렵게 합니다. 장마 막바지까지 강한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요. 특히 밤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오늘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네,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일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과 가정 모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1,200명까지 규모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가정이어야 하고요.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은 없고요. 한부모 가정이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그 다음으로 다자녀, 맞벌이, 그리고 임신부가 있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신청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고요. 입주 형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형태 관리사는 없고요. 전용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중에 하루 4시간, 6시간, 전일제는 8시간 이렇게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4시간짜리로 며칠만 이런 식의 신청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100가구 넘는 가정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주당 최장 52시간 넘게 일하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하네요. 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와 서울시가 공모로 선발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2곳입니다. 이 업체들 2곳의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현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선발됐다고 합니다. 영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2달간에 걸쳐서 선발했고요.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세에서 38세 사이의 관리사들이 뽑혔습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아서요. 하루에 4시간씩 주중에 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119만 원 정도, 한 달 최대 23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돌봄 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준이긴 한데요. 네. 공공 아이돌봄이 돌봄과 가사를 함께 해주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가 지금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 달 13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9.2% 정도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부담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인 한 직장인은 금액이 10에서 20% 정도 차이라면 차라리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생후 16개월 아이를 둔 직장인도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클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최근 유튜브에 36주 낙태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한 여성이 36주 때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네. 있는데요. 이 36주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인데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어 이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 역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엄정 수사를 예고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긴 하지만 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관련 영상이 모두 내려간 상태라고요. 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어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자 부담을 느끼고 영상들은 모두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임신 36주 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울러 전문가 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채소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일까요? 차라리 직접 키워서 먹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에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홈파밍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추부터 고추, 대파, 아스파라거스까지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채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식재료 관리가 힘든 1인 가구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매번 채소를 사 먹기도 부담스럽고 막상 사더라도 남은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그대로 못 먹고 버리는 일이 많아 그럴 거면 직접 먹을 만큼 키워 먹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홈파밍족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텃밭 키트를 분양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남이 대표적인데 강남구는 최근 텃밭 세트 990개를 주민에게 세트당 8,600원에 선착순으로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구성도 참 알찬데요. 상자와 배양토, 상추, 치커리 모종 각 4종과 사용 설명서가 담겨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등 자투리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 작은 텃밭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도 수확하고 지친 마음도 달랠 수 있는 좋은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말 농장도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합니다. 비싼 채소값도 부담되는데 싱싱한 채소도 없고 또 수확하는 재미도 없고 일석이조 같은데요. 네. 저도 최근에 상추를 한번 심어봤었거든요. 쑥쑥 자라면 쌈 싸 먹어야지 하고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집에 있는 반려견들이 죄다 뜯어 먹어버려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 한번 혼쭐 나보라고 매운 고추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아, 매운 고추 어떻게 되는지 또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베테랑 운전사도 운전을 꺼려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명대 고갯길입니다. 벌써 사고도 여러 차례 났다고요. 네, 운전 경력 20년 차 베테랑 버스 기사님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인데요. 가파른 경사에 올해만 벌써 4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버스가 경사를 오르다 미끄러져 승객 37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경사가 얼마나 심하길래 살펴보니 상명대 정문 정류장에 닿으려면 2번의 오르막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이 2번째 오르막이 난관입니다. 네. 경사가 워낙 가파른 데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왼편으론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자칫 시동이라도 꺼져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해당 노선에서 사고가 자주 벌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급경사 구간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시민들은 노선 축소를 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선이 제외되면 학교 앞 삼거리부터 가파른 경사를 20분 넘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궂은 여름이나 겨울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걷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도 중요하지만 섣부른 노선 폐지나 축소는 정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구조와 설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4225님, 경기도 파주시 금촌입니다. 아침 7시부터 비가 엄청 내렸어요.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곤 있는데요. 우리 집 마당도 비에 잠겼어요.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이네요 하셨고요. 2862님, 경남 양산입니다.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애청자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만은 쾌청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또 보내주셨네요. 0800님, 여기는 울산입니다. 지금 하늘은 많이 흐리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50m 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혼자 일하는 1인 가게인데 이런 날은 손님이 특히 없어서 걱정입니다. 세모정 청취자 모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따뜻한 문자 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우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5월 21일 날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첫 회의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측 최초안 제시 3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또 노측에서는 2시간 만에 인상폭의 절반으로 낮추기도 하는 이 졸속심이 아니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 내년도 202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그 시간당 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드디어 뭐 돌파했다. 그런데 뭐 소상공인은 무인하다, 폐업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또 네.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서 실질임금 하락이다. 이게 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양쪽에서 다 불만의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 30원.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건지 조금 더 체감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요. 네. 주 40시간 일하신다고 하면 206만 740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요 17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030원으로 결정됐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월 35,53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1988년도에 이제 제도 처음 시행됐는데 그때 이후로 37년 만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정해지긴 했지만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초안이 사실 이제 노측에서는 12,600원, 사측은 동결이었고요. 2시간 만에 11,200원, 사측은 10원 올려서 9,870원 제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는 이제 결정이 안 되니까 공익위원회에게 이제 심의 촉진 구간 이제 설정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 측에서 10,000원에서 1290원 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고 표결에서 사용자 위원한 1030원, 근로자 위원한 112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위원안에서 14표를 득표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고요. 그런데 이제 뭐 법정 고시 기간이 이제 8월 5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법정 시한이 6월 말을 뭐 벌써 거의 한 달은 안 되지만 좀 넘긴 시한에서 네.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10차례 회의가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논의는 진짜 속전속결로 이뤄진 건데요. 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뭘 논의해 온 거죠? 사실 근 한 달간 그 회의 초기를 벗어나서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논의가 다시 불을 붙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때만 반짝하다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논의가 불을 붙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그간 뭐 단기간 최저임금 수준 높아주면서 일부 업종을 제시하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3개를 제시했는데 음식점업, 택시운전업, 뭐 편의점 업종 구분해서 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노동계 측은 반대겠죠. 일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일부 업종에서 더 후퇴하면 이거는 최저임금 취지에 위반된다는 이제 그런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는데요. 이게 노사정 공익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9명씩 27명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노사는 양측으로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거기에서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있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혹은 편법 적용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렇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다 공익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매번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이게 뭐 데이터를 알려드리면요. 네. 사실 이제 경영계 안이 채택된 게 10번, 그다음에 노동계 안으로 채택된 게 5번이고요. 공익위원 안이 제시되고 이제 지금까지 18번 채택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노사정 이게 그러니까 노와 사와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3자가 다 합의해서 채택 안 하는 5번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매년 논쟁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그 4조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한 적이 1988년 제도 도입이 처음 시작될 때 딱 한 번 네. 적용이 됐거든요. 그때는 2구간으로 나눠서 한쪽은 높게 한쪽은 그거보다 낮게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딱 한 번 네. 차등 적용한 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는 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최초 도입할 때는 2구간으로 나눠서 했네요.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하려고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으로 제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력 간 임금 격차하고 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저임금 그룹의 업종을 식료품, 섬유, 의복, 가족, 신발, 뭐 도기, 자기, 뭐 기타 제조업 등 12개로 나눴고요. 그 임금보다 조금 높은 고임금 그룹을 그때 당시에 음료품, 담배, 가구, 산업화학, 철강, 기계 16개 업종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그 저임금 그룹에 속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오래 가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도 시행하고 나서 2달 지나서 내년부터 이 차등화 제도 없애겠다. 라고 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10,000원이 금방 지금 뭐 나온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 구호 들고 나온 거는 2013년 11년 전이에요. 그때는 사실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버스비가 약 1,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4,400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17년 대선 후보 전원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발표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지금 2017년도에 대선 후보들이 다 1만 원 공약했는데 지금은 삼겹살이 2만 원이고 냉면이 12,000원 시대다. 그러니까 그 가파른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너무 늦었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인데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넘어서 이제 근로자한테 더 불리한 경우들이 생겼다. 그래서 1만 원 넘는다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럴 일이 아니라 실질 임금은 더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잖아요. 벌써부터 가게를 무인화한다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그 1만 원이라는 이제 심리적 그 저항선 이거를 안 넘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계도 특히나 이제 작년까지는 안 걸었는데 원래 최초안이 물론 동결을 주장했지만 이렇게 2차 제시안, 1차, 2차 제시안 나올 때 10원 단위로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원, 20원, 30원까지 오르고 그냥 그 1만 원 넘기지 않으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했던 네.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총에서는 얘기하는 거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 근로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이게 마치 13.7%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이 폐업도 고민하고 무인화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도 조절 이제 너무 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파른 나오는 상승을 겁니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전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예전 얘기들을.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계속 경총이 얘기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미만율 근로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제활동인구 통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산출된 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자의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대신에 단 하나 최저임금법에서 이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두는 경우에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네. 있지만 이마저도 단순 노무직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 노무직은 수공구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에 속하는 직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개 건설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농림업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분들은 감액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수습 기간은 3개월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근로기준법이 3을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3이 많이 나오는데요. 5인 이상 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시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그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사일 이전 3개월이거든요. 또 회사 측에서도 우리 근로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 명부나 그분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3이 많이 나와요. 3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근데 경력자를 채용해 놓고 수습 근로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수습 3개월 두는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에 감액 적용할 때 이제 그 규정만 두고 있고 언제든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에서 어떤 제재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력이니까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많이들 수습 두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3개월을 계약직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문제들 노무 관리에 있어서 회사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냥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놓고 그걸 수습 기간으로 부르고 만약에 회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기간 끝나면 그냥 종료해서 회사가 어떤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시대가 열리면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도 인상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베이스로 설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히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도는 192만 5,760원으로 올해보다 32,640원 정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근로자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보상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해 줍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1,360원 오르게 되어 있고요. 다르게 이제 산재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뭐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되면 같이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조정될 수 있고요. 출산휴가급여라든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최저임금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모적 갈등을 줄이겠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국가적 되게 중요한 걸 정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행하는 노사 협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서 네.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시대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넥스트의 힘을 내. 네, 넥스트의 힘을 내 함께 들어봤습니다. 8144님. 인천에서 화물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아닌 소형 화물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10여 년째 운송료가 그대로입니다. 이건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 체계에 따를 텐데요. 네.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가이드를 주는 표준 운송 임금 체계 그거는 시장에서 그대로 확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그게 이제 시장에 맞게 정해 놓을 거예요. 네. 3762님,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요. 매번 급여가 잘못 계산돼서 명세표를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더라고요. 참고로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건 제대로 반영이 될지 걱정인데요. 이럴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먼저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정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무조건 급여 명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계산 방법, 내 월급이 얼마나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계산 방법을 기재해서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다 이해시켜주는 그런 급여 명세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대신에 네. 이게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일당제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일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쉽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계산됐구나 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월급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인당 과태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한테 계속 발급해주도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기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사에 다니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익명 신고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걸 빨리 알려주시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 일당제로 바뀌고 나서 최저임금 오르는 게 제대로 반영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결국에는 이 일당을 이분이 일하시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이 시급이라는 걸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 나누기 만약에 8시간 하신다고 하면 8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지금 9,860원이 넘는다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는 된다고 거죠?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신고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일당을 줄 때 사실 그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나오는지까지 고려해서 한번 돌려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근데 명세표를 받지 네. 못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걸 계산하기가 모르시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라도 제대로 썼으면 내 일당에 기본 뭐 일당은 얼마고 여기에 이제 주휴 따로 주휴수당 아니니까 일당에 주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돼 있으면 얼마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받으시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게 직원 40명이나 되는 제조업인데 어디신지 참 난감하네요. 요즘에 그러게요. 잘 없는데 이런데. 익명 신고 하시면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플로깅이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막 떠오르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셨다면 알아두면 참 좋을,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달리기. 요즘 인기예요. 네. 그 건강을 지키면서 환경까지 지키는 환경 보호 운동이 바로 플로깅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로깅이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말의 플로카업과 이건 스웨덴 말이고 네. 영어 단어 조깅을 합친 언어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말로 하면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국어로 좀 재미있게 바꿔서 줍깅, 더 와닿네요. 네, 줍는 조깅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 단어가 참 귀여워요. 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에릭 알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플로깅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로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북유럽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가 2018년 무렵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도 퍼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들이나 기업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인지라 역시 그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4, 5년 전만 해도 진짜 많은 인기를 얻어서 네.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후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플로깅을 하는 거예요? 유명 관광지나 해안가를 플로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해요.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폐 플라스틱을 줍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특히 해안가를 플로깅하는 걸 비치코밍이라고도 불러요. 그 조개 껍데기나 유리 조각 그리고 폐 플라스틱 같은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는 걸 뜻하는데 네. 이 플로깅과 비치코밍의 차이점은 그 처리 방식, 쓰레기 처리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플로깅은 주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비치코밍은 주로 이를 공예 작품으로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종류의 플로깅이라고 하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스윈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깅이 육지에서 하는 친환경 운동이라면 스윈픽은 바다 오염을 줄이는 활동인데요. 특히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데요. 그 우리가 쓰레기로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이 물속에서 부서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이나 스크럽제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아서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바다로 가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고 그 물고기 같은 이제 생물들이 먹으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요즘엔 클린 하이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그 플로깅과 등산을 접목한 활동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은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또 많이 버리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간이 머문 자리를 인간이 막 치운다 이런 개념으로 클린 하이킹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로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혼자 해도 되고 여럿이 같이 해도 되는데 네. 이게 환경오염이랑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뭐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깅 웹사이트도 있고 모임도 있고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플로거들과 참여자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서 운동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취지의 활동이고 또 하기가 쉽다 보니까 네. 기업이나 지자체의 조직적인 참여도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재밌었던 건 그 해변에서 모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 바다 생물체 모양으로 생긴 과자로 바꿔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네. 해안가나 휴양지가 많은 지역 근처 대학은 이제 뭐 대학생들 위주로 참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플로깅을 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보호 운동이라 그런지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해서 같이 하면 재미있기도 하겠는데 만약에 네. 내가 여건이 마땅치 않을 경우엔 사실 이게 되게 편한 게 집 근처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깅을 시작하기 전에 봉투랑 장갑을 챙기고 목적지까지 달리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이게 그 쓰레기를 주우려다 보면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 무릎을 구부리게 되잖아요. 재밌는 게 이 동작이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나 그 런지의 자세와 비슷하고 또 수거한 쓰레기를 들고 뛰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한 100kcal 정도 더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러닝 하실 때 그냥 그런 루트를 뛰면서 주우셔도 괜찮고 뭐 공원이나 한강같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뭐 그런 곳을 뛰어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요. 플로깅 네. 할 때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운동복, 러닝에 필요한 운동복이나 신발, 그리고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필요하고요.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분들이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뭐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집게를 안 쓰시는 분들은 장갑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줍다가 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쓰레기의 뭐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그럴 수 베이거나 있죠. 다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걸 참여하면 보통 플로깅 키트를 주기도 하는데 구성품이 보통 봉투, 장갑, 집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의 유행이라는 게 참 반가운 일인데요. 요즘 들어서 플로깅이 유행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래 세대 지금 막 장마도 많아지고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몸소 체감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생활 속에서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한 방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실천에 옮기면 아무래도 오염이 되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고 그 특히 이게 또 건강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 나와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방법이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18님도 항상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는 아내가 길가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를 에코백에 담아서 오는데요. 요즘은 새 딸들도 엄마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5988님이 줍깅.
플로깅보다 더 현실적이고 친근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주킹 하시는 분들은 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걷다 보면 묵묵히 쓰레기 줍는 분들을 봅니다. 주킹 쓰레기 아저씨로 유명하다고 탤런트 김석훈 배우님을 또 언급해 주셨네요. 와, 너무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난 뒤에 마무리와 뒤처리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비치코밍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작품으로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플로깅은 그 분리수거까지가 플로깅이다. 아, 그거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내다 버리면 그거는 그냥 러닝과 뭐 쓰레기 줍기에 가깝고 플로깅을 완성을 하려면 이거를 완전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분리수거가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죠. 강 PD도 실제로 해봤죠? 어땠어요? 저는 뚝섬 근처에 살고 있어서 뚝섬으로 가봤어요. 아무래도 이게 강 옆이기도 하고 요즘 좀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강이나 해변 근처로 많이 플로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쓰레기가 물에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뭐 수질 오염이라던가 환경 오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저는 이제 뚝섬으로 가봤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플로깅하는 모습을 생생한 음성으로 담아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한강공원 근처를 플로깅하고 있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생각보다 이 안쪽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화단 근처로 담배꽁초가 조금 주워서 제가 플랭크 자세로 주워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저 뚝섬 한강공원 아래쪽이 범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된 경우에 저쪽에 있는 그 폐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강물로 섞여 들어가게 되겠죠? 저기를 치워야겠습니다. 벌써 좀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살짝 잠겨 보이는데 쓰레기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쓰레기입니다. 강바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네. 같고요. 강 PD의 거친 숨소리도 들리고요. 제가 굳이 참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깅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제가 말을 실수한 게 이게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찾아야 되고 말도 하다 보니까 플랭크 자세라고 이제 실수로 말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건 이제 스쿼트 자세고요.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봉투 다 채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제가 주중 저녁에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진 않았어요.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10리터를 꽉 채운 정도였고 근데 후기들을 찾아보면 더 큰 봉투들을 가득 채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리터를 제가 채웠다고 해도 이게 좀 부피가 큰 페트병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주운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운동 효과는 그럼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좀 재미도 있고 저는 원래 사실 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달리는데 목적이 생기니까 이걸 내가 다 채워야겠다라는 목적이 생기니까 좀 열심히 하게 되고 게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쓰레기를 주우려고 지금 몸을 숙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약간 스쿼트나 런지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 플로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달리지는 않았을 텐데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전 좋았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느낀 게 내가 평소에 쓰레기를 무시해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인데요. 그 보통 걸어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라던가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굳이 그걸 의식하거나 뭐 그걸 주워야겠다라거나 생각을 살면서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하러 나갔을 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주우려고 생각한다는 게 되게 저에게 신선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게 내가 버리진 않겠다고 노력은 해도 이걸 남이 버린 걸 주워야겠다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내가
어디에 있는 거든지 찾아서 주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보였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진짜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안 써본 내 근육을 약간 사용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뚝섬공원이 제가 주말에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데가 더 많기는 했거든요. 그걸 아마 치워주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일에 뚝섬공원이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 모르게 치워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강 PD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 간혹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우비를 쓰고 비를 맞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달리는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과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집게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계신 거 보니까 플로깅?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플로깅 해보셨어요? 해보진 못했는데 여기 한강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쓰레기 봉투 등에 메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쓰레기 많이 보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막 담배꽁초도 많고 요즘에 특히 여기 한강공원 배달존이 활성화가 되면서 배달 음식을 여기 시켜 드시고 아무데나 이렇게 간혹 방치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술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들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나쁘지 않은 날 플로깅 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플로깅 다음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 한강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꼭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화이팅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화이팅! 플로깅도 전파하고 세상의 모든 정보도 홍보하고 왔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플로깅의 한계라거나 뭐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는데 일단 날씨의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나가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이때 쓰레기를 가장 많이 치워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깅하러 나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또 공원이나 이런 곳은 그나마 좀 둘러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집에 만약 오면서까지 쓰레기를 줍는다 하면 이제 결국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예 시작 때부터 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해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분리수거까지가 플로깅이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분리를 다 해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3726님이 몇 년 전인가 집에 가는 길에 주머니에 종이 쪽지를 무심코 버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버린 종이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가 쓰레기 플로깅해서 줄 쓰레기도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분들만 계신다면. 그러니까요. 한일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에서 봉사하는데요. 아파트 주변에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하고 나면 뿌듯하고요. 봉사활동 점수도 줍니다 하셨네요. 이분도 플로깅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크게 보이는 쓰레기들은 좀 많이들 이미 주우신 것 같고 근데 그 화단 옆쪽으로 거기가 근데 흡연구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그 숫자로만 따지면 부피는 제일 작지만 네. 가장 많이 주운 게 담배꽁초였고 그 제가 이 플로깅 관련해서 활동들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해변가 같은 데서 그 제주도 해변가에서 플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하루 걷고 오면 30분 걷고 오면 1,000개 정도 담배꽁초를 줍는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 흡연자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런가 봅니다. 네, 요즘 환경 또 운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솔깃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오전 루틴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가면 뭐 1박을 하는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를 돌면서 또 쓰레기도 줍게 되면 내가 그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 같은 게 생겨서 네. 좀 더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쓰레기를 줍는 걸 게임처럼 만들다 보니까 저만 해도 쓰레기다. 쓰레기 어딨지?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꼭 힘들고 좀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나를 희생하며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기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어린 아이들 때부터 느낄 수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 PD와 플로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고를 특별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세모정 막내 PD가 나섭니다. 장소민 PD가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주 지금부터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아이템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와 홍삼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